현역 프리미엄은 셌습니다. 어제 열린 뉴욕주 예비선거 결과 한인 밀집 지역은 모두 현직 의원들이 승리했습니다. 한인 최초로 뉴욕시 시의원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졌던 이 선거구의 로니조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고등학교에서 폭탄 위협 전화가 걸려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테너플라이 경찰은 버겐카운티 셰리프국 폭발물 전담반과 함께 학교 안팎을 뒤졌지만 폭발물은 물론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새 회계년도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 부문에서 활짝 오픈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2018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문호에서 취업이민 전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가 모두 오픈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슬람 6개국 출신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12일 연방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표준시험이 2021년 봄부터 전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교육국은 올해부터 새 표준시험에 맞는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2021년 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무인 자동차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무인 자동차에 대한 느슨한 규제를 약속했습니다. 안전보다는 기술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지침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KBTV 뉴스9입니다. 역시 현역 프리미엄은 셌습니다. 어제 열린 뉴욕주 예비선거 결과 한인 밀집 지역은 모두 현직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한인 최초로 뉴욕 시의원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졌던 이 선거구의 로니조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한인 밀집 지역 결과는 모두 현역 의원의 승리였습니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뉴욕시 최초 한인 시의원은 이번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캠페인 과정에서 열띤 공방을 펼쳤던 피터구 현 의원과 엘리 스탠 후보는 플러싱 20선거구에서 맞붙었습니다. 개표 결과 피터구 현 의원이 58.1%의 득표율로 3,657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경선 기간 동안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인 엘리 스탠 후보는 2,632표를 얻어 전체 41.9%의 득표율로 패했습니다. 베이사이드 한인 밀집 지역 19선거구는 폴 벨론 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폴 벨론 의원은 2,991표를 얻어 득표율 54.3%로 당선됐습니다. 폴 벨론 의원과 맞붙은 폴 그라지아노 후보는 이보다 473표 적은 2,518표를 얻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최초 한인 시의원 당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이 선거구 로니조 후보는 1,139표를 얻어 득표율 8.5%에 그쳤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빌 드블라지오 현 시장이 득표율 74%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또한 0205간 브롱스 보로장, 브루클린 검사장 자리 역시 현직 후보자들이 잇따라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 당선된 후보자는 11월 7일 본선거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고등학교에서 폭탄 위협 전화가 걸려와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학교의 고든 교장은 11일 오전 모하마드라는 발신인으로부터 학교에 폭발물 4개가 설치됐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 전화가 자동응답 전화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화로 학교 측은 학생들을 긴급 대피시키는 등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편 테너플라이 경찰은 버겐카운티 셰리프국 폭발물 전담반과 함께 학교 안팎을 뒤졌지만 폭발물은 물론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 수색 등 이번 폭탄 위협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회계년도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 부문에서 활짝 오픈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2018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문호에서 취업 이민 1순위에서 5순위 전 부문에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가 모두 오픈됐습니다. 이는 접수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대기자들의 신청 서류 처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접수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대기자들의 신청 서류 처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노동허가서를 받게 되면 취업이민 청원서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 오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족이민 문호도 후퇴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무려 2년 4개월이나 후퇴됐었던 시민권자 형제 자매에 해당되는 가족이민 4순위 우선 승인 날짜가 2004년 5월 8일로 잡히며 종전 상태로 회복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슬람 6개국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12일 연방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이슬람 6개국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연방대법원은 12일 이들 국가의 신규 난민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입국을 금지시킬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6개국 출신 난민 약 2만 4천여 명은 신규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 제9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당시 연방 제9항소법원은 공신력 있는 난민 관련 비영리단체들의 보증이 있을 경우 이들 6개국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제9항소법원은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조항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주 표준시험이 2021년 봄부터 전면적으로 개정됩니다. 뉴욕주 교육정책결정기구인 리전트위원회는 현행 표준시험을 대체할 뉴욕주 차세대 영어 수학 학력 표준시험을 표결에 붙였고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교육국은 올해부터 새 표준시험에 맞는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2021년 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표준시험은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학생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받아 왔습니다. 제외 공간의 감시 카메라 10대 중에 6대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화질이 낮아 사람이나 차량조차 식별할 수 없는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의원은 전 세계 163개 제외 공간에 설치된 CCTV 4,227대 가운데 약 65%인 2,734대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50만 화소 미만의 극저화질 CCTV도 1,896대에 달해 전체의 44.9%로 나타났습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 내 콜럼버스 동상이 어제 아침 훼손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콜럼버스 동상은 남부연합 상징물 철거 확산 속에 이 역시도 철거돼야 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와 원주민을 학살한 약탈자의 오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센트럴파크에 있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아침 콜럼버스 동상이 붉은색 페인트와 글로 도배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밤사이 동상을 누군가 훼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동상을 훼손한 범인을 찾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훼손된 동상을 보면 콜럼버스의 한 손은 붉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 아래는 증오는 용인되지 않는다, 무언가가 올 것이다라는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반달리즘의 행위로만 여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백인 우월주의 폭력 사태 이후 뉴욕 시내 콜럼버스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거를 요구하는 이들은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침략한 것이라며 콜럼버스 동상이 인종차별과 대량 학살을 칭송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뉴욕주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메릴랜드의 경우 지난달 콜럼버스 기념탑 일부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인종차별의 상징인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를 역사 유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무인 자동차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무인 자동차에 대한 느슨한 규제를 약속했습니다. 안전보다는 기술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지침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교통부가 자율주행 차량 육성을 위해 개발업체들의 기존 규제를 완화한 새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은 어제 미시간 대학에서 새 자율주행 차량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차오 장관은 이날 안전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기존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nd that's why today the department is releasing a Vision for Safety 2.0 to promote improvements in safety, mobility, and productivity through automated driving systems. 이번에 발표한 규제에는 자율 안전성 평가 기준이 기존 15점에서 12점으로 낮춰졌습니다. 또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에 있어 윤리적 또는 사생활 보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계에 상당 부분 자율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Making department processes more nimble by creating a flexible framework to help match the pace of private sector innovation. 이어 차오 장관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해외 경쟁사들을 제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 발표에 일부 소비자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보다 기술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지침을 내놨다는 주장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올해 들어 금값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 등으로 정세가 불확실해지자 안전 자산을 찾고 있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순금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자 한인 보석상들도 매출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한인 보석상의 경우 최근 10에서 15% 정도 매출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고 또 아무래도 이제 금값이 올라가면은 그때 다시 되파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죠. 현재 귀금속 소매상에서 순금 한도는 163에서 175달러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가 완화될 때까지 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세제 개혁안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들을 돕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혁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장관은 12일 한 행사에서 세제 개혁에 의한 감세 조치의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의원들과 만나 9월 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조속히 세제 개혁을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세제 개혁안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2일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부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어떤 안도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협의를 거쳐 이달 말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한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의 대선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출간 사인회를 가진 자리에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클린턴은 어제 12일 고향인 뉴욕에서 자신의 회고록 출간 기념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I did for Hard Choices 3 years ago. So I've done the Hillary signing route before, and I went to a bunch of events during the campaign. 이날 오전 11시부터 유니온 스퀘어의 한 서점에서 열린 신간 발표회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들은 전날부터 줄을 서기도 해 여전히 힐러리 고정 팬들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발표장에서만 1,200건이 팔렸으며 클린턴은 이들에게 피자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Well, I'm a big Hillary supporter, and
and even Bill's supporter, and I donated to all her campaign, like $10 a month, do the whole thing. 클린턴은 지난해 8월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확신하고 비서와 경호원 거주용으로 116만 달러를 들여 뉴욕 차파쿠아의 자택 바로 옆집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패배했고 클린턴은 텅 빈 식탁에서 대선 패배를 돌이키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무슨 일이 있었냐이며 그는 회고록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에 따른 심적 충격, 대선 과정에서의 갈등을 생생히 소개했습니다. I think for her, she has a chance to sort of maybe once and for all say, this is what happened a year ago. These are things that I think contributed to my defeat. These are outsid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my defeat. But also, here are my personal mistakes that helped bring about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한편 클린턴은 더는 공직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차기 출마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뉴욕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미 전역 15개 도시를 돌며 북투어를 진행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다음은 영상 뉴스입니다. 프랑스 동물원이 지난 8월 4일 태어난 팬더를 공개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9월 1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경 렉싱턴 애비뉴 69가와 68가 근처에서 한 여성이 길을 걷다 택시에 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길거리에 주차돼 있던 2대의 차량 사이를 지나 길을 건너려고 하다 달려오던 택시에 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에 치인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차량이 남쪽 방향으로 도주했다는 주변의 증언을 토대로 뺑소니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 근처에 감시 카메라가 많아 뺑소니 사고 차량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남성을 찾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20분경 브루클린 다운타운에 위치한 네빈스 스트리트 지하철역에서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난 한 남성이 커터칼을 꺼내들어 27세 남성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이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브롱스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브롱스 윌리엄스 브리지 지구 내 기반 애비뉴와 이스트 체이서 로드 교차로에서 2대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조사 당국에 따르면 한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했고 그 순간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했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사고 차량 중 한 대는 인도로 돌진했고 차 안에 있던 아이를 포함해 5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이 중 3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산책을 하다 갑자기 쓰러진 나무에 깔려 중태를 입은 여성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5일 3명의 아이들과 함께 62가 파크 웨스트 드라이브를 지나던 한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커다란 나무에 깔려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이 여성은 앞으로 걸을 수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뉴욕시를 상대로 2억 달러의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쓰러진 나무는 뿌리가 썩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0일부터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아시아 순방입니다. 허리케인 어마로 인해 범죄자 100여 명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마가 카리브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제도를 강타한 지난 6일 교도소 건물이 파괴됐고 그 사이 재소자 100여 명이 탈출했습니다. 현재 영국 해병들이 투입돼 탈출한 재소자를 검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커스대는 동성애자인 페리 헬키티스가 새 공중보건학장에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헬키티스 학장은 성 정체성은 학장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는 소수계들에게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가 5년 연속으로 최고 대학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12일 US 뉴스앤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18년 최우수 4년제 종합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 대학교는 5년 연속으로 1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이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고 예일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가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에서는 한인 최초죠. 버겐 카운티 남부관할 변호사 윤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김봉준 변호사님, 김앤배 대표 김봉준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일단 윤리징계위원회 위원장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한인 최초로 이제 위원장 자리에 오르셨는데 먼저 소감이랄까요? 소감 먼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그 변호사 윤리징계위원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좀 약간 생소한데요. 미국에서는 뉴저지에 한 9만 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계십니다. 미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 여러 종류 나라의 변호사겠죠. 근데 그 변호사들을 통치하는 디파트먼트가 미국 그 연방이 아니고 주 정부 법원이에요. Supreme Court of New Jersey에서. Supreme Court of New Jersey에서 변호사를 이제 징계를 하고 조사를 하고 문제 있는 것들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volunteer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volunteer들을 모아서 각 디스트릭트마다, 그러니까 여러 카운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운티마다 나눠가지고 그 각 디스트릭트의 chairperson과 vice chair, secretary, 그다음에 member, investigator를 통해서 변호사들의 잘못된 윤리에 대한 것들을 검토합니다.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감찰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이렇게 포부를 할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변호사들을 윤리 징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도 부담이 많이 돼요. 변호사로서. 변호사의 definition이 그 counselor가 될 수 있지만 또 officers of the court, 그러니까 법원의 어떻게 보면 경찰이 될 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제대로 따르고 또 저희들이 그 확실한 도덕성을 가지고 자기 클라이언트를 모시고 또 섬겨야지만 법이 제대로 응용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변호사의 한 명으로서 다른 변호사에 대한 그거를 검토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깨가 무겁죠. 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1년부터 여기에 멤버로 일을 했는데 그 전에도 그렇고 제가 있었던 그 텀에서는 동양인들이 현재까지 그 회장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게 좀 동양 변호사들만 징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뉴저지에 있는 모든 변호사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뉴저지 버건 카운티 있는 변호사들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멤버 변호사들도 몇몇 변호사 빼고는 다 외국 변호사들이니까 그분들이 저를 보는 그 관점과 또 제가 해야 되는 롤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 저도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부위원장 하시고 올해 9월 1일부터 이제 위원장직을 하시게 되셨는데 특별히 어떻게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시게 된 계기랄까 이런 게 있으세요? 계기보다는요. 저는 항상 그 아버님이 이 무역 회사를 하셨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좀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3학년을 한국에서 마치고 홍콩에서 쭉 자랐거든요. 그래서 홍콩에 자랐을 때 아버님께서 무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상법과 상법에 대한 것들 관점을 많이 알고 쭉 자라다가 이제 학부에서는 제가 비즈니스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은 걸 하고 싶었는데 그 하는 거에 대한 기본이 상법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여 항상 변호사가 우리한테 비즈니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변호사로 돼서 다른 건 아니고 상법 변호사든 상법 소송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몰랐지만 91년에는 제가 알았습니다. 91년에 변호사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전반적으로 어린 날부터 제가 많은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좀 제가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히 변호사 활동을 하시다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소송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은 사실 많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크게 다뤘던 소건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WTV에서 이제 개고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2000년도 초반에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사건이고 저희들이 그걸 무난하게 잘 끝을 냈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또 뭐 커뮤니티를 위해서 하는 케이스들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그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소송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키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키코 소송이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이기면은 상당히 우리 한국 분들의 얼과 명예를 알려줄 수 있는 케이스고 지면은 사실 야단을 굉장히 많이 맞는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 덤볐다가 다행히 많은 케이스가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게 됐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큰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 어떤 때 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시작 2001년부터 사실 저희 조그만 사무실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으게 작은 케이스들 그리고 저희들이 어렵게 그 작은 케이스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잘 해결했던 케이스 뭐 케이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고 제가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계속 repeat client라고 그러시죠. 저 같이 가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남고 재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일부터 큰 사건까지 다 맡아서 하셨는데 이루신 것들 많겠지만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것, 목표랄까요? 이런 게 있으시다면 변호사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어렸을 적에는 젊었을 적에는 저의 자신만을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지금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2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커뮤니티가 벌써 20년 동안 제가 여기 뉴저지에 있었던 20년 동안 많이 디벨로퍼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2세, 3세들이 아주 좋은 법대를 졸업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 피리드에 진짜 걸맞은 미국의 큰 로펌 같은 로펌들도 우리가 딱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바탕에 그분들도 조연할 수 있는 로펌을 우리가 하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로펌이 많이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커뮤니티 정치계도 그렇고 주류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한국 커뮤니티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적에 딱 생각나는 그런 로펌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국 커뮤니티에 뭐를 할 적에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미팅 뭐 한인회 이런 데는 아니지만 한국 분들이 어느 정도 무슨 큰일이 있고 힘든일이 있을 적에 그래도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와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로펌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맡아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인 2세, 3세를 이렇게 양성하시고 또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고요. 이제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궁금한 것들도 많아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았으나 곳곳 짧은 소나기가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기온은 최고 78도로 무난했습니다. 밤하늘은 대체로 청명합니다. 내일도 날씨가 다소 변덕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곳곳에서는 짧게 천둥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다소 흐려져 밤사이 비 소식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날이 다소 습하겠으며 오후까지 두세 차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 확률은 50%이며 기온은 최고 78도, 최저 66도입니다. 토요일은 낮부터 날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주말은 대체로 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음 주도 곳곳 비 소식 보이며 기온은 그리 낮지 않겠습니다. 아침 저녁 다소 서늘합니다. 일교차 유의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KBTV 뉴스9 엔딩은 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클래식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카메라타 남성 합창단이 부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한 민족이 서름을 당할 때 이거를 잘 참고 서로 도우면서 견디자. 유명한 노래 있죠. 베르디 작곡한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 여러분, 카메라타 남성 합창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삼성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